2003년 나사는 새로운 태양계 탐사 프로그램 뉴 프론티언스를 공식 출범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중량급 예산으로 과학적으로 중요한 태양계 천체를 효율적으로 탐사하는 것. 여기에는 미지의 소행성, 외행성, 위성 등등 다양한 탐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명왕성과 그 너머를 향한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목표는 명왕성이었을까? 지난 30년간 인류는 명왕성을 제외한 모든 행성을 탐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명왕성뿐입니다. 명왕성은 그 당시 인류가 직접 가보지 못한 유일한 행성이었고 그만큼 많은 비밀을 간직한 천체였습니다. 명왕성은 과연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 내부에서 지질 활동은 일어나고 있을까? 희미한 대기 속에는 어떤 성분이 숨어 있을까? 위성 카룬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모든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과 그 위성 카룬을 정밀 탐사한 다음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카이퍼 벨트까지 탐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는 태양계 외곽의 비밀을 풀어줄 인류의 중요한 열쇠가 될 운명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과학계에서 명왕성은 애매한 존재에 취급받고 있었어요. 1930년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가 명왕성을 발견한 이후 명왕성은 오랫동안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1978년 명왕성의 위성 카론이 발견되면서 명왕성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카론과의 궤도 분석 결과 명왕성의 질량은 지구의 0.2%를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됐어요. 명왕성의 지름은 2377km로 지구의 달보다도 작았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명왕성과 카론의 공통 질량 중심이 명왕성 바깥에 우주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명왕성의 중력이 카론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천체는 마치 중심축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공전하는 쌍둥이 행성처럼 움직이는 거죠. 지구 중심을 공전하는 달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 중 일부는 이 둘을 위성과 행성이 아니라 이중행성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큰 논쟁도 생겼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드나, 에리스 같이 명왕성만큼 크거나 더 큰 천체들이 계속해서 발견된 거예요. 명왕성이 행성이라면 에리스도 행성이야죠. 발견된 천체들은 전부 다 행성으로 넣읍시다. 아니 지금 새롭게 발견되는 천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언제 다 행성으로 등록합니까? 그러다가 태양계 행성만 50개가 넘어간다니깐요. 그냥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박탈시킵시다. 계속해서 행성 후보들이 쏟아지자 과학자들은 결국 행성의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런 과학계의 혼란 속에서 뉴 호라이즌스는 출발조차 못하고 무산될 위기도 있었어요. 당시 나사는 우선순위가 높은 화성 탐사에 집중하고 있었고 명왕성 탐사는 예산과 정치적 관심에서 밀리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과학계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나사는 최대한 빠르게 명왕성을 향해 탐사선을 날려야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죠. 첫 번째로 명왕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명왕성은 태양을 248년 주기로 타원 궤도로 공전해요. 1989년에 명왕성은 근일점, 그러니까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났고 그 이후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왕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지구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는 평균적으로 무려 60억 킬로미터.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은 지구 태양 거리의 40배나 되는 거리예요. 또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 약 38만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지구에서 달까지 15,000번을 넘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또 지구 둘레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구를 무려 15만 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예요. 심지어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약 5시간 하고도 33분이 걸리는 거리예요. 앞으로 명왕성이 계속 멀어져 간다면은 그만큼 우리는 더 멀리, 더 오래 가야 되니까 탐사 비용은 크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명왕성 탐사를 나서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명왕성이 멀어질수록 명왕성에 닿는 태양빛이 약해져서 관측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명왕성은 질소 기반의 대기로 추측됐는데 명왕성이 태양에서 멀어진다면 기온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대기가 얼어붙어서 표면에 응축돼 버릴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관측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던 거죠. 또 명왕성의 자전축은 약 120도로
거의 옆으로 누워있는 수준이에요. 이 극단적인 기울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일부 지역은 오랜 시간 태양빛을 전혀 받지 못하게 돼요. 명왕성의 극지방 일부는 무려 20년에서 30년 가까이 태양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극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 2015년은 명왕성을 관측할 수 있는 황금 타이밍이었어요. 이때 2015년에는 빛의 양이나 명왕성의 자전, 공전 조건이 겹쳐서 명왕성의 약 75%를 관측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어요. 이것은 위성 카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닿는 영역은 달라지고 탐사 시점에 따라서 관측 가능한 면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명왕성을 제대로 관측하려면 지금 한시라도 빨리 탐사선을 쏴야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명왕성 탐사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이유로 명왕성만 관측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뉴호라이즌스는 닉스, 히드라, 케르베로스, 스틱스, 그리고 카이퍼 벨트까지 탐사해야 됐어요. 잠깐 목성을 스윙바이 하면서 목성도 관측하고 말이에요. 만약에 어영부영 탐사선을 못 쏘게 된다면 이 모든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탐사선을 정말 멀리까지 보내야 되는데 목표물은 점점 멀어져가고 시간도 촉박한 상황. 결국 나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의 발사 일정을 앞당기고 탐사선의 무게도 줄인 다음 탐사선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쏘아보내겠습니다. 나사는 먼저 탐사선의 무게를 478kg으로 크게 줄였어요. 보이저 2로 722kg하고 비교해보면 3분의 2 정도로 무게를 크게 줄인 거예요. 그 다음 나사는 고체 연료 부스터 5개를 장착한 당시 최강의 중형 발사체 아틀라스 5 551을 준비했어요. 발사 순간 총 추진력은 약 8.9메가뉴턴, 대형 여객기 30대를 동시에 이륙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자, 이렇게 뉴 호라이즌스는 가벼운 무게, 강력한 추진력이 합쳐져서 발사 순간 초속 16.26km, 시속으로는 무려 58,500km의 속도로 지구를 벗어났습니다. 이 기록은 2025년 현재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지구 탈출 속도로 기록돼 있습니다. 즉 뉴 호라이즌스는 가볍고 강력하고 가장 빠르게 지구를 탈출한 전무후무한 탐사선이었던 거예요. 자, 재밌는 사실, 뉴 호라이즌스에는 명왕성을 최초로 발견한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의 유골 이론스가 실려 있어요. 탐사선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됐지만 나사는 톰보를 기리기 위해서 그의 유골을 실어서 명왕성으로 보낸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천문학자들도 참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구를 벗어난 뉴 호라이즌스. 그런데 목표는 목성이었어요. 목성? 명왕성으로 간다더니 웬 갑자기 목성? 옆길로 새면 목성! 그 이유는 간단해요. 더 빨리 가기 위해서였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우주에서는 이 말이 아주 과학적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명왕성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가도 10년 이상이나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만한 연료를 다 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연료를 많이 싣자니 너무 무거워져서 발사가 힘들어지고 연료를 아끼자니 속도가 느려져서 도착이 늦어져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나사는 스윙바이, 즉 중력도움이라는 묘수를 택한 거예요. 스윙바이가 뭘까요? 목성은 태양을 공전하는 운동에너지 그리고 중력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탐사선이 정확한 각도와 속도로 목성에 접근하면 그 에너지의 일부를 빌려서 연료 없이도 큰 가속을 낼 수 있어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질량을 가진 행성 목성은 스윙바이 대상으로는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성은 뉴 호라이즌스에게 지름길이자 가속장치였던 셈이죠. 만약에 그때 목성에 스윙바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다음 최적의 스윙바이까지 11년을 기다려야 했을 거라고 해요. 나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목성을 스윙바이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목성도 탐사할 수 있는 보너스 미션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탐사선의 속도도 높이고 목성도 관측한다고? 이건 못 참지. 뉴 호라이즌스는 목성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이때 뉴 호라이즌스는 목성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확보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탐사선이 촬영한 이미지 그리고 여러가지 데이터를 보고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사진은 목성 극지방의 오로라를 X선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태양풍과 대기의 상호작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극지에서 번개도 관측됐습니다. 목성 내부의 열이 강력한 대류 활동을 만들고 그 결과 번개가 생긴다 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단서가 포착된 거예요.
이런 관측 덕분에 목성의 자기장 구조, 방사선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화라산 천체로 유명한 목성의 위성 2호도 관측했습니다. 2호에서는 거대하고 뜨거운 분화 활동을 포착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가니메데, 칼리스토 등등 목성의 여러 위성들의 적외선 관측, 시각적 관측도 병행됐어요. 뉴 호라이즌스는 이런 식으로 목성과 위성들을 700건가량 관측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관측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뉴 호라이즌스는 목성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고 겨우 하루에서 이틀 동안 목성의 인근을 통과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핵심적인 과학 데이터가 수집된 시간은 겨우 4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이나 성과를 내다니 보너스 미션만 해도 정말 개이득이죠. 또 한 가지 개이득이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목성을 스윙바이에서 초속 약 4km나 빨라졌습니다. 이걸 시속으로 환산하면 14,400km나 되는 거예요. 덕분에 명왕성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무려 3년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목성을 벗어난 뉴 호라이즌스, 이제 명왕성까지 남은 거리는 약 50억 km 이상. 목성을 통과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관측 대상이 거의 없는 우주 황무지가 펼쳐집니다. 물론 토성이나 천왕성, 해왕성도 있지만 탐사선의 이동 경로하고는 겹치지 않았죠. 이제 탐사선은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절전 모드로 전환됐고 가끔씩은 깨워서 점검도 하고 통신도 해보는 동면 모드로 운영됐습니다. 그렇게 뉴 호라이즌스는 약 6, 7년 동안 태양계 외곽을 잠든 채 항해했고 마침내 2014년 말 명왕성에 거의 다 온 시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명왕성 도착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탐사선이 갑자기 안전 모드로 바뀌면서 지구하고의 통신도 두절됐거든요. 문제의 원인은 메인 컴퓨터의 과부하, 그로 인한 시스템 리셋이었습니다. 나사는 완전히 비상사태에 돌입했어요. 명왕성에 거의 다 와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으니까요. 연구진들은 3일 동안 밤낮 없이 복구 작업에 매달렸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2015년 7월 7일 탐사선은 정상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 때문에 약 6개월치의 데이터가 손실됐고 재업로드가 성공했을 때는 계획된 주요 촬영까지 고작 4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시점. 26년이라는 시간에 걸친 초장기 프로젝트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7월 뉴 호라이즌스는 지구를 떠난 지 9년 반 만에 무려 48억 km를 달려 마침내 명왕성에 도착합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지구를 탈출한 다음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스윙바이로 궤도도 조정하고 속도도 얻고 연료를 아껴서 명왕성에 3년이나 더 빠르게 도착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는 인류 최초로 외행성계를 방문, 카이퍼 벨트를 최초로 탐사했다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7월 7일 뉴 호라이즌스 5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촬영한 것들을 합성해서 고화질 흑백 움짤로 만든 거예요. 또 7월 4일에는 6월 23일부터 29일 사이 명왕성으로부터 2400만 km에서 1800만 km 거리에서 촬영한 고화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명왕성이 점점 커지고 선명해지고 탐사선과 명왕성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죠. 그리고 대망의 2015년 7월 14일 오후 8시 50분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 표면에서 불과 12500km까지 근접해서 초속 약 14km의 속도로 명왕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는 명왕성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고 착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명왕성 보려고 10년이나 달려왔는데 궤도 진입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너무 아까운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뉴 호라이즌스는 애초에 궤도 진입이나 착륙을 할 수 없게 설계된 탐사선이었거든요. 게다가 목성을 스윙바이에서 속도도 극대화돼가지고 명왕성처럼 작은 천체의 중력으로는 탐사선의 속도를 늦출 수 없었어요. 또 탐사선이 명왕성 궤도에 들어가려면은 속도를 충분히 줄여줄 연료나 엔진이 필요하죠. 하지만 뉴 호라이즌스 5는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빠르게 가는 게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애초에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왕성을 스쳐 지나가는 플라이바이가 유일한 선택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명왕성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표면 온도는 영하 230도 이하, 내부엔 열원도 없고 대기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 죽어있는 얼음덩어리, 태양계 끝에 달려있는 충돌 자국이 가득한 오래되고 정적인 얼음 행성. 자, 이것들이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명왕성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뉴 호라이즌스호가 탐사한 명왕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왕성은 높이 3,500m에 달하는 험준한 산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래로 펼쳐진 드넓은 평원, 12겹의 안개층이 둘러싼 신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왕성은 예상과는 달리 다채롭고 풍성한 것들을 품은 행성이었죠. 자, 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생긴 게 보이죠? 이게 바로 톰보 영역이라고도 불리는 스푸트니크 평원입니다. 이 평원은 질소로 구성된 광활한 평원이죠. 하트 모양의 이 지형은 가로 길이가 무려 1600km에 달해요. 또 명왕성에는 예상과는 다르게 충돌 흔적이 거의 없는 매끈한 표면이 펼쳐져 있었고, 얼음이 흘렀다가 다시 굳고 또다시 녹은 듯한 이런 지형 변화의 흔적도 보였어요. 이것은 명왕성의 지표면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증거예요.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 지형이 만들어진 지 1억 년도 안 됐고 지질학적으로 아주 젊은 지역일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이 지형은 아직도 형성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다 라고 평가했죠. 명왕성에서는 화산도 발견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산은 아니에요. 바로 크라이오 볼케이노죠. 이 안에서 끓고 있는 건 불타는 용암이 아니라 얼음과 휘발성 물질입니다. 크라이오 볼케이노는 차가운 슬러시를 우주로 뿜어내는 얼음 화산이에요. 자, 이렇게 표시된 파란색의 지형이 해당 장소예요. 꼭 무슨 상상 속의 화산 같죠? 명왕성의 얼음 화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왕성 내부에 열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주 멀고 작고 차갑기만 할 줄 알았던 명왕성. 그런데 그 안엔 아직 무언가가 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희박하지만 푸른빛을 띤 명왕성의 대기도 포착됐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탐사선이 명왕성을 지난 직후 태양을 등진 다음 뒤편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명왕성 뒤에 남은 푸른빛의 고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명왕성의 이 대기는 질소와 메탄, 일산화탄소 등등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높이는 1600km 높이까지 분포되는 것으로 관측됐죠. 이 대기는 태양에 가까워지면 기체로 증발하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얼어붙는 아주 독특한 대기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단순한 공기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대기가 움직이면서 명왕성 표면의 얼음 지형을 바꿔놓은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푸트니크 평원에서는 얼음이 마치 벌집처럼 울퉁불퉁하게 나뉘어있는 셀 구조가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얼음덩어리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이것은 단단한 질소 얼음이 아주 천천히 흐르면서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명왕성 안에서 올라오는 약한 열기가 표면의 질소 얼음을 조금씩 녹였다가 또다시 얼렸다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밀어낸 흔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죠. 이것은 질소 얼음이 승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거라고 봤습니다. 게다가 붉은색 얼음도 다수 포착됐는데, 이것은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이 만든 유기화합물 톨린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명왕성과 같은 극한 환경의 천체에서도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을 단 몇 시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짧은 순간의 인류는 죽어있는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명왕성에는 얼음 화산이 있고 고지대가 솟아오르고 빙하가 흐르고 지형이 갈라지고 드넓은 평원, 아름다운 대기가 있는 살아있는 세계였습니다. 이번 탐사로 인류는 멀리 떨어진 어둡고 차가운 천체라도 이렇게 천체가 활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 탐사를 마친 뒤에도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사선의 연료 그리고 전력까지 대부분 소진됐다는 거예요. 명왕성은 더 이상 궤도를 틀 수 있는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항로를 따라서 계속 날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과학자들은 항로 근처에 있는 천체를 밤낮 없이 뒤진 결과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경로에 있는 천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 있는 소형 천체 아로코트였죠.
2019년 1월 1일 오후 2시 33분 뉴호라이즌스 5는 태양으로부터 약 66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로코트에 약 3,500km까지 접근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서 플라이바이에 성공한 사례였죠. 아로코트의 모습은 정말 특이했어요. 어떻게 보면 눈사람 같기도 하고 땅콩 같기도 했거든요. 이 모습은 말 그대로 우주에서 가장 평화로운 충돌의 흔적입니다. 지름 20km짜리 큰 천체 하나, 그리고 15km 정도 되는 작은 천체 하나가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살짝 부딪히면서 아로코트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합쳐진 길이는 대략 36km 정도 되죠. 아로코트 탐사 이후 과학자들은 뉴호라이즌스의 항로 주변으로 새로운 관측 타깃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방문 가능한 소천체는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죠. 결국 2021년 4월 30일 뉴호라이즌스 5의 천체 탐사 임무는 종료됐습니다. 뉴호라이즌스 5는 아직도 시속 5만 km 이상의 속도로 태양계 외곽을 비행 중입니다. 아마 더 탐색할 만한 천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카메라 같은 고전력 장비는 모두 꺼지고 통신 장비, 일부 센서 정도만 남기고 성간 우주를 연구하는 탐사선으로 전환될 겁니다. 이때 뉴호라이즌스 5는 태양풍에 불려나간 성간 물질들의 분포, 태양의 중력과 자기장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등등을 연구할 겁니다. 또 카이퍼 벨트 너머에 두 번째 카이퍼 벨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가설도 있는데 뉴호라이즌스 5가 이 가설도 밝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탐사선 뉴호라이즌스 5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우주 탐사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싶은 우주 탐사선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